시대 배경은 임진왜란부터 유럽의 30년 전쟁 시기입니다. 주인공 안토니오 코레아의 나이는 삼총사의 달 탄양의 아버지뻘 디에고 알라트리스테보다 5살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93년에 출판된 소설로 17세기 초 조선인이 유럽으로 넘어가 성공하는 스토리인데 이세계물로 봐도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조금 비틀어 생각하면 이세계물의 시조새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현대인이 아니니 일반적인 이세계물 주인공보다 엄청 불리한 조건이겠죠. 치트 스킬은 당연히 없습니다. 있나? 현대의 사기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과거의 조선인이 유럽에서 생존을 넘어 어떻게 성공이 가능했는지 그 행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실존인물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니스의 개성상인은 소설이지만 주인공의 모티브가 되는 조선 출신 안토니오가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을 카를레티의 나의 세계 일주기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를레티는 피렌체 상인인 아버지 안토니오 카를레티와 함께 서아프리카 섬을 찍고 파나마,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까지 갔다가 필리핀 루손 섬에서 1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거쳐 중국에서 머물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조선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코레아란 나라는 모두 9개 주로 나뉘어 있으며 아마 한양을 따로 카운트한 게 아닌가 싶네요. 일본군은 그 나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수의 남녀를 잡아다 헐값에 노예로 팔았는데 나도 5사람을 산 후 인도 고아까지 데리고 가서 자유인으로 풀어줬다. 그중 한 사람은 플로렌스까지 데려왔는데 지금은 안토니오라는 이름으로 로마에 살고 있다. 네, 조선인이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안토니오란 이름으로 로마에 정착해 살게 됐다까지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네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십자가로부터의 강하를 그린 루벤스의 한복 입은 남자는 영상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쨌든 실존인물 안토니오가 이탈리아에서 소설처럼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계 체험은 확실히 했습니다. 개성상인의 아들인 유승업은 부모님과 여동생이 왜군에 살해당하자 수군에 입대합니다. 하지만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패하면서 포로가 됩니다. 탈출을 꾀하지만 동료의 배신으로 처형당하기 직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간신히 살아남게 되죠.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똑똑한 캐릭터라 동양의 베니스라 할 수 있는 사카이에서 창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담신맨이라는 중국 상인을 알게 됩니다. 그는 개성상인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마음에 빚이 있던 자인데 승업의 배경을 알고는 일본을 탈출시켜줍니다. 그 방법이 바로 카를레티 부자의 노예 신분으로 명나라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에서 담신민은 스테파노란 수사에게 승업을 소개하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 한자 능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미션은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를 한자로 옮기는 것. 이를 도우며 승업은 자연스레 천주교 교리를 공부하게 되고 마테오 리치의 방문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명이 바로 안토니오입니다. 당시 명나라의 해금 정책으로 조선에 가기도 힘들지만 가더라도 종교 박해가 걱정되던 터라 담신민은 승업에게 이 세계로 가는 것을 권합니다. 이 친구가 트럭이네요. 이제 안토니오가 된 주인공은 스테파노 수사를 따라 인도에서 3년을 보내며 로마법과 라틴어,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새로운 스킬을 찍는 거죠. 튜토리얼 가이드인가요? 이태리어는 일상생활에서, 로마법은 상거래, 라틴어는 상류층과의 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안토니오가 26살 되던 해 로마로 출발! 여정 중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신교를 믿는 네덜란드인에게 납포되어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탈리아까지 도착, 카를레티에 의해 피렌체에서 자유신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실존인물 안토니오가 이탈리아에 정착하게 되는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를레티가 인도에서 풀어준 다른 조선인 4명과 달리 안토니오를 유럽까지 데려온 이유가 뭘까요? 먼저 언어 능력이 우수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소설 속 캐릭터 분석인데 일단 생존 조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언어 능력. 주인공이 한문을 잘 알다 보니 일본과 명에서 금세 적응하고 나중엔 라틴어, 이탈리아, 스페인어까지 구사합니다. 이 세계 생존을 위해선 일상회화는 기본, 글까지 쓸 수 있다면 비로소 현지인과 경쟁이 가능하겠죠. 거기에 친화력, 흔히 말하는 인싸 기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바로 친화력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모험심입니다. 나도 외국 나가는 거 안 무서운데 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처럼 외국에 대한 정보 습득과 간접 체험이 불가능한 조선시대에
이탈리아는 이 세계 그 자체죠. 현대인이 판타지 세계에 가는 난이도와 비슷합니다. 기존 가치관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일 정도의 오픈마인드, 역시 모험심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가족이 조선에 없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존을 넘어 성공기입니다. 로마에서 스테파노 수사를 도와 교황청 일을 하던 안토니오는 베니스로 떠나게 됩니다. 상인의 가능성을 본 스테파노의 추천 때문인데, 스테파노의 큰아버지 루이지 델루치가 베니스에서 델루치 상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상인은 어쩌면 딱 맞는 직업 같기도 하죠. 베니스의 델루치 상사에 입사한 안토니오는 창고에서 창고 서기로 일하게 되는데, 여기서 루셀란이라는 수석 부지배인의 눈에 띄게 됩니다. 루셀란이가 장부 보고를 받는 날 우연히 한 종이 조각을 보게 되는데, 실제 장부에 숫자를 넣으면 영업실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문서였습니다. 영업실적은 비밀이라 안토니오를 불러 알아보니 개성상인들이 사용하는 복식북이 사계 송도 치부법이었습니다. 서양보다 200년이 앞선 세계 최초의 복식북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안토니오는 루셀라니 라인을 타게 되는데, 현대 직장인의 성공 요인과 아주 비슷합니다. 라인을 잘 타야 되는데 아무 배경도 없는 외국인을 말만 잘한다고 그냥 라인에 끼워주지 않죠. 진짜 자기의 메이저가 있어야 합니다. 안토니오에겐 이 복식북이가 사기 스킬이었습니다. 스킬이 있었네. 그래도 노력 없이 공짜로 얻은 게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기의 주인공은 베니스 공화국에 완전히 귀화해 이름을 안토니오 코레아로 바꿉니다. 참고로 실존인물 안토니오까지는 팩트인데 그의 성이 코레아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존재하는 코레아라는 성이 안토니오의 후손이 아닐까라는 오해 때문에 이런 설정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루셀라니는 창고에 사는 안토니오를 자신의 집으로 들이고 결국 장인이 됩니다. 그에 따른 줄리에타와 안토니오가 결혼하게 되는데, 설명 안 드려도 영향력 있는 현지인과 결혼하고 그 배경을 얻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모두 공감하시겠죠. 성공 요인 하나, 라인을 타기 위한 경쟁력 있는 스킬. 두 번째가 처갓집 덕입니다. 세 번째는 인성을 뽑겠습니다. 담신민, 카를레티, 스테파노 수사의 도움과 추천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과 길게 인연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신뢰받을 만한 인성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라인을 타게 된 안토니오는 민폐 외국인이 아님을 하나씩 증명해냅니다. 당시 초대기업 메디치가와 경쟁을 통해 교황청의 유리 제품을 납품하는데, 이건 베니스 공화국이 당시 개신교 편을 잠깐 들어 교황청의 파문 선고를 받았음에도 얻은 승리였습니다. 정치와 시장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위기에 강한 캐릭터죠. 이후 여러 해외 상관에서 대리인으로 근무하며 성과를 내자 부지배인으로 승진합니다. 장인인 루셀라니는 이쯤 후위를 맡기고 은퇴하게 되죠. 안토니오는 유리를 신대륙에도 직접 가서 파는데, 이때 갈릴레이로부터 항해했을 측정 도구와 수학 지식을 전수받기도 합니다. 이과적 지식까지 일반 상인의 수학 레벨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대륙에서 돌아올 때는 고급 염료가 되는 연지벌레를 싣고 오는데, 지름길이지만 무풍지대를 통과하려는 과감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연지벌레가 추위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직전 편서풍을 타고 탈출, 결과적으로 신항로를 개척했을 뿐 아니라 연지벌레를 다 살려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데 주인공이 승부사 기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인 만렙스러운 안토니오에게도 동갑내기 라이벌이 있었는데, 델루치 상사의 1인자를 노리는 알베르토입니다. 사장 아들이었던 조르지오가 경영에 나서며 안토니오와 알베르토를 경쟁시켰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그도 안토니오가 최고로 가는 길의 걸림돌입니다. 이제 배경은 30년 전쟁. 회사는 전쟁 특수를 위해 카톨릭과 개신교 어디를 편들지 고민하게 됩니다. 안토니오는 카톨릭 리그, 알베르토와 조르지오는 개신교 연합을 주장하는데,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캄파넬라 상사를 따로 설립해 카톨릭을 지원하고 델루치 상사는 개신교를 지원하기로 합니다. 양다리죠. 이제 1인자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북방의 사자의 숙적 발렌슈타인이 등장하는데, 안토니오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신교를 지원했던 모기업 델루치 상사는 전쟁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도산 직전이 되고, 그 책임으로 알베르토는 퇴직하게 됩니다. 모기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지만 안토니오가 대표했던 캄파넬라 상사가 카톨릭 리그로부터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두 회사는 합병에 성공하고 이후 델루치 캄파넬라 상사가 됩니다. 이제 실질적 넘버원은 안토니오고, 개신교 쪽에 승부를 걸었던 조르지오 델루치는 명목상 대표일 뿐입니다.
합병됩니다. 합병되면서 조르지오의 캄파넬라 지분이 확 줄어들어 최대 주주가 외부 인물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후 스토리는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미션으로 프랑스의 군함을 수주하게 되는데 사실 프랑스는 그냥 바사호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렌슈타인의 도움으로 바사호의 설계도를 입수하고 약점을 어필합니다. 구스타프 아돌프의 참견으로 설계가 이상해진 바사호는 마침 침몰함으로 군함 발주를 따내게 된 거죠. 발렌슈타인이 안토니오에게는 은인 캐릭터입니다. 한편 실권을 잃은 조르지오는 인쇄업에 도전해 초반엔 재미를 좀 보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안토니오가 이탈릭체보다 가독성이 좋은 고딕체가 유행이라고 조언하는 걸 무시했기 때문이죠. 잡스의 센스까지 진짜 상인 만렙스럽습니다. 위기에 빠진 조르지오는 회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다 아예 지분을 모조리 따로 투자하게 되는데 사실상 남남이죠. 아까 잠시 언급한 외부의 대주주 구스토디란 인물은 끝까지 안토니오를 지지했는데 조르지오 델루치가 빠짐으로 사명을 개명할 때 자신의 이름 구스토디 대신 코레아를 넣어 코레아 캄파넬라가 됩니다. 명실공히 1인자가 된 안토니오는 은퇴하며 아내와 함께 장인의 고향 알비로 내려갑니다. 이때 한복을 만들고 바로크 미술의 대가 루벤스에게 자신을 그리게 합니다. 이 드로잉이 1983년 영국 크리스티 경매에 나오는데 드로잉 사상 최고가 32만 4천 파운드의 미국 게티 박물관에 낙찰됐습니다. 한복 때문에 국내에도 화제가 됐는데 실제 그림의 주인공은 안토니오가 아니라 1600년 네덜란드를 방문한 중국 상인 이퐁이라는 설이 현재 가장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자, 스킬 없는 이세계 성공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판타지스러운 스킬이 없을 뿐이지 언어 능력으로 수많은 조력자를 얻고 200년 앞선 복식부기와 이성적 매력으로 처갓집 라인을 잘 탔습니다. 머리 좋은 건 기본이고 숫자에 강해야 하며 시대를 읽는 능력, 디자인 센스, 사내 정치, 대주주와의 관계, 역사적 인물을 알아보고 스폰해주는 과감함에 운까지 그냥 먼치킨 만렙 최강의 상인 안토니오 코레아였습니다. 이상 어퍼컬처였습니다. 어퍼컬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컬처계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